그러면 이런 부동산 투자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부동산 투자에는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는 주로 거주용 부동산 일 경우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정도, 그리고 아파트가 좀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 있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사업용 부동산도 여러 종류가 있을 것이고요. 뭐 또 땅 투자도 있고, 그죠? 미국에도 부동산의 종류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우리가 부동산을 그 유형으로 나눌 때 거주용 부동산,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그리고 산업용 부동산, 토지, 이 네 가지로 보통 구분을 해요. 네. 근데 거주용 부동산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뭐 다들 익숙한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연립주택장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대형 그 단지 안에 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콘도, 네, 콘도가 있고 코업이 있죠. 네. 그리고 듀플렉스, 트리플렉스, 포플렉스라는 그러한 세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듀플렉스라는 것은 집 두 개가 붙어 있는 거, 트리플렉스는 세 개가 붙어 있는 거, 그리고 포플렉스는 네 개가 붙어 있는 거. 근데 이 네 개가 붙어 있는 다가구 주택은 거주용 부동산에 속하는데요. 거기에 하나가 더 붙어서 다섯 개가 있는 5가구 다세대 주택은 또 상업용으로 속해요. 5가구부터는 상업용으로 네. 거예요? 그래서 그 융자를 받을 때도 4가구까지는 모기지 융자를 받는 거고요. 5가구 이상일 때는 상업용 부동산 융자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 아파트의 개념은 미국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으로서 임대용 부동산으로 간주를 합니다. 즉 소유권은 없어요. 네, 근데 한국은 아파트 자체가 한 채 유닛의 소유권을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에 관계되고 거기와 비슷한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미국에서는 콘도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이 좀 틀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유형으로 봤었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빌딩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A 빌딩이 있는데 고층으로 10층짜리 아파트, 한국식으로 아파트처럼 생긴 건물이 있고 B도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C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나 그거를 분류하는 유형이 틀려요. 예, A는 아파트다. 그러면 그거는 다 임대를 하는 임대용이고요. B라는 빌딩 자체가 콘도면은 소유권을 가진 각 유닛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건물이고요. 코업이라는 게 또 있어요. 코업이라는 것은 소유권은 없으나 아파트와 콘도의 중간 성격을 갖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소유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적인 빌딩에 대한 비영리 법인의 지분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하고는 좀 차등이 있죠. 왜냐하면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콘도의 한 유닛의 소유권은 없으니까 또 콘도를 보유한 소유자는 또 다른 그런 컨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콘도는 대부분 이런 인구 밀집도가 있는 대도시에 많이 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콘도보다는 좀 더 저렴하다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같은 아파트라도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개념 차이가 조금 많이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굉장히 더 세분화되어 있고 다양화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정보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이런 부동산들도요, 방금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이 중에 소량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게 또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가장 그 거래가 강력하게 많은 유형이 거주용 부동산인데요.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부분은 사실 거주용 부동산에서 조그만한 이제 콘도 소유 또는 타운하우스, 예, 거기서 사실 투자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해볼게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만의 원칙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으세요? 네. 제가 21년 동안 부동산을 전문으로 일을 해오면서 그리고 직접적인 투자자로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은 부동산 투자에는
정해진 공식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통 뭐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었어 이런 얘기가 사실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의미가 없죠, 그죠? 의미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거는 투자하려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가장 그 투자에 대한 자본 환원율이 다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투자자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에 따라서 많이 자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자의 기본 핵심 원리를 충분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트렌드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2023년도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 뭐 2010년도의 트렌드를 지금 반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2020년 이후 코로나 이후에 라이프 스타일이 급속하게 많이 바뀌게 됐고, 완전히 바뀌었죠. 네, 맞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부동산 역시 급속하게 빠른 변화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한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정확한 유형의, 정확한 등급의 부동산을 선택해서 가장 그 투자의 수익률을 극대화해진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중요한 것은 매매 적정 시기를 파악해서 잘 선택을 해서 투자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세 가지 원리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투자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또 하나 해주셨는데요. 부동산 투자는 특히 또 이 트렌드에 잘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어느 시기에 그 유행하는 어떤 이제 부동산 그 투자 트렌드가 있는데 이게 계속 영원하지 않고 수시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네.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또 이제 이런 주택이나 거주에 대한 그런 패러다임이 또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부동산에도 트렌드가 또 중요하다는 거, 네, 하나 배웠습니다. 다음 질문 해볼게요. 네. 미국 부동산이랑 한국 부동산 어떤 차이가 있어요? 미국 전문가시니까 이거 되게 잘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탁드려요. 네. 보통 한국의 부동산의 특징은 자산 가치 상승에 중점을 둔 자본 이익에 목적을 두는 투자가 대부분이라면 미국 부동산의 특징은 안정적인 자산 가치 상승과 더불어 현금 흐름이 좋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로 한국은 자본 이익에 중점을 둔 투자가 성행된다면 맞습니다. 미국은 현금 흐름을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네. 중요한 얘기 또 해주셨네요. 한국은 자산가치 상승이 목적이지만 미국은 안정적이고 중요한 거 현금 흐름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그게 중심적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미국 맞습니다.